네, 반갑습니다. 세무경 매니저 비니아입니다. 자, 오늘은 경매 상담 한 내용을 가지고 또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분의 얘기는, 자, 해당 사건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나 봐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주인과 말을 맞춰가지고 기존에 없던 계약서인데 뒤늦게 3천에 30, 5천에 30 이렇게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근저당 시점보다 빠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나 봐요. 있는데 차임이나 이런 거 조사했을 때 그것에 응하지 않았겠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혹여라도 내가 낙찰되면 나중에 계약서 들이밀고, 말하자면 임차인이 주인하고 짜고 3천에 30 계약했다, 혹은 5천에 30 계약하고 살고 있었어.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법적 효력이 인정되느냐, 또 내가 뒤늦게 낙찰받으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사전에 이렇게 조사하는 방법이 있냐, 이 내용으로 보여지거든요. 자,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하나 드려보자면요, 현재 현황조사나 권리신고를 하라, 법원에서 등기를 보냅니다. 임차인이나 점유자한테. 그리고 현황조사를 또 가게 되죠. 근데 이제 갔을 때도 입을 다물고 있고, 권리신고하라 해도 입을 다물고 있다가 나중에 누군가 낙찰됐을 때 나 이거 3천 5천 걸고 있었는데 하면서 계약서를 내민다. 이 자체가 법적 효력이 인정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법원에서 어떤 조사를 했을 때 이 경매 사건에 대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조사를 했을 때도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계약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내가 계약을 했는데 단지 증빙을 안 했을 뿐인 겁니다. 굳이 본인이 증빙해야 될 책임은 없는 거죠, 사실. 본인은 그냥 임차인으로서 임대인하고 계약해서 그냥 살고 있는 것 뿐인데, 법원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뭐 서류 내라 그러고, 귀찮아서 안 냈어. 그렇다고 해서 이 임차인의 계약이 무효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권리신고도 안 돼 있고 현황조사 갔을 때도 임차인이 조사에 거부를 했다. 근데 대항력은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조사해야 되냐? 자, 우선 물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인데요, 보시면 소유자가 박씨고요, 채무자는 이제 딴 사람 이름으로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채권자는 이제 또 다른 박씨입니다. 소유자 박씨와 채무자 박씨가 다릅니다. 어쨌든 개인한테 돈을 빌린 거죠. 이게 지금 이미 경매니까 돈을 빌려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 돼 있고, 보니까 2층 단독주택입니다. 9억으로 해서 현재 3억 5천4백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보니 이걸 어떻게 조사하느냐, 그 내용인데 내려보겠습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가 이미 경매거든요. 개인 근저당입니다. 개인이 빌려준 거예요. 자, 이 시점보다 전입일이 빨라요. 2014년. 그러니까 전입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보증금, 월세 뭐 이런 거 정보가 없습니다. 아마 문을 닫아놓고 법원에서 현황조사 갔을 때 특별하게 응대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채무자가 임차인이 이렇게 다른 박씨가 살고 있다 이렇게 했나 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법원에서 전입 시점을 확인했던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확률적으로 보면 권리신고나 현황조사, 법원에서 이제 임차인의 권리 있으면 신고하세요 막 이렇게 등기가 오는데, 일반적으로는 다 신고를 하죠. 그죠?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보증금이 없을 확률이 좀 더 높긴 합니다만, 이것도 뭐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더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현황조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점유관계 있는데 채무자, 소유자 점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조사에서 채무자, 소유자 점유하고 있고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 별지. 처음에는 채무자 소유자였다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임차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임차인의 이제 내용을 보니까 박땡운 씨가 임차인으로 이제 주거로 사용하고 있고요. 점유 기간에 대한 정보 없고, 보증금도 차임도 정보 없고, 확정 일자도 없고, 전입만 있습니다. 전입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이 이제 높은 경우는 전입하고 확정일자도 일반적으로는 좀 받죠. 요즘은 이제 의무인데, 이때 당시로는 막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전입만 했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정보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현장을 가보는 게 제일 좋아요. 가서 채무자가 있으면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봐도 되고요. 양해를 구해도 되고. 이게 1, 2층인 것 같거든요. 1층이 이제 소유자일 것 같고요. 2층이 이제 임차인으로 등록된 점유인 박땡운 씨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2층을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실 수도 있죠. 그죠? 그렇게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좋고요. 자, 두 번째는 자, 등기부를 보니까요,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21년 6월 1일 날에 채권 최고액 1억 9,500 이렇게 돼 있고, 채무자 우씨입니다. 우씨. 그러니까 집주인이 채무자가 아니고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이 나간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게 되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근저당권자가 박땡천 씨입니다. 박땡천 씨. 자, 이 박씨가 1억 9,500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이 집을 담보로 해서 우씨한테 돈을 빌려준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개인이잖아요. 개인. 금융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어봐도 답을 안 해주는 경우가 꽤 많아요, 사실. 개인정보보호다해서. 근데 이제 근저당권자, 이 근저당권자가 이 근저당에 기해서 경매를 지금 넣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박씨 주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경매 신청 채권자죠. 근저당권자가. 이분의 이제 주소를 한번 찾아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근저당은 적어도 돈을 빌려줄 때 이 집의 상황들을 좀 더 알고 있을 확률이 매우 크죠. 누가 주인이고 2층에 임차인인지 뭐 아들이 사는지 뭐 친척이 사는지 이거 알 수가 있다고요. 웬만해서는 압니다. 왜냐면 돈을 빌려줄 사람도 누가 살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돈을 빌려줄 거 아니에요. 개인 돈이라도. 그렇게 해서 이 근저당권자에게 접촉을 해서 주소가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상당히 좀 괜찮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2층에 실제 점유자인지 말 그대로 임차인, 보증금 있는 임차인인지 이해관계인인지 그렇게 조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를 보니까요. 자, 6번 근저당 설정 등기 말소가 됐습니다. 이분이 1억 9,500을 돈을 빌려주면서 이전에 설정돼 있던 자 새마을금고에서 1300 2010년 7월 9일이죠. 그죠? 그렇게 했다가 3년 뒤에 또 채권 최고액 돈을 좀 더 빌렸어요. 같은 새마을금고에서. 그리고 또 3년 뒤에 또 조금 더 빌린 모양입니다. 그죠? 변경돼 있는 거 보니까 추가해서 조금씩 돈을 더 빌린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경매 신청 채권자가 개인이 1억 9,500을 빌려주면서 기존에 근저당을 다 해지를 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개인이 빌려주면서 자 보면 근저당 설정 등기 말소돼 있죠. 하루 이틀 뒤에 이제 말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소 조건부로 이제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진행된 상황을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앞에 새마을금고에서 이제 돈을 빌릴 당시에 보면, 자, 2013년 9월 30일 날에 4,500으로 채권 최고액이 늘어났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추가로 이제 돈을 더 빌렸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2016년 9월 13일 날에 4,800까지 채권 최고액이 조금 더 늘어났단 말이죠. 자, 이 상황, 돈을 조금 더 빌려준 상황, 추가해서 빌려줬겠죠. 자, 이 상황은 이미 14년에 2층에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4,500을 대출해줄 당시에 새마을금고가 그때는 아까 임차 보증금 미상인 박모 씨가 전입하기 전이잖아요. 그죠? 근데 16년 9월 13일은 이미 전입하고 난 뒤죠. 14년에 전입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2층에 전입자가 있음에도 추가 대출 조금 더 정액에서 대출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봤을 때는 임차인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한 게 그때 당시에 1, 2층에 가액이 어느 정도 됐느냐 아까 그 주택이 그걸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금액이 좀 작잖아요. 그래서 이게 애매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일전에 강의할 때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주택이 있다. 그럼 한 6천, 뭐 7천 대출이 나가면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죠? 보증금 이상인 임차인 그런 경우라도 온전한 임차인이 아니거나 그죠? 실질적으로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을 이해관계인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 이게 조금 애매한 게 16년 당시로 돌아가 봐서 돈을 빌려준 금액이 4,800이에요. 4,800. 그러면 이게 풀대출로 나왔다고 보기엔 좀 힘들거든요. 지금은 이제 감정가가 3억이 넘으니까. 당시에 뭐 1억 5천 2억을 했다 치더라도 대출이 많이 안 나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때는 1, 2층이 이제 독립세대 형태로 돼 있잖아요. 2층에는 세입자가 있고 1층에는 이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금액이 좀 정상적인 임차인이 2층에 있으니까 금액이 좀 적게 나온 거 아닌가. 그렇게도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임차인이 점유자 미상인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점유자가 전입한 시점 전후로 해서 대출이 일어났는지도 보셔야 되고요. 어떤 걸 갚았는지 말았는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런 걸 보면 어느 정도는 좀 추론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보는 것을 저희가 유추를 하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이 채권 최고액이 너무 좀 낮기 때문에 14년 당시에 임차인이 들어오고 난 뒤에 금액이 조금 늘긴 했으나 이게 전체 금액 대비 대출이 많이 실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소 좀 애매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2억짜리인데 1억 5, 6천, 뭐 1억 3, 4천 최소 그 정도 대출이 나갔다면 24년에 전입한 이 임차인은 온전한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이 아니거나 소액 보증금이거나 그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요. 뭐 이 단독이든 뭐든 간에 소액 임차인만 들어가 있어도 대출이 잘 안 나갑니다. 요즘은 그래요. 근데 2016년 당시는 그 금액 빼고 대출이 나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의심스럽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아보지? 이 등기부만 가지고 조사를 하려니까 좀 부족한 것 같아. 지금 상황은 좀 그래 보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가서 물어봐야죠.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 집 1층에 가가지고 뭐 물어보시는 거죠. 1층에 물어보기 좀 곤란하면 2층에 임차인이 있는 것 같으니까 조용히 들어가서 2층에 물어보시는 게 좋죠. 내가 입찰을 하겠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너무 겁내하거나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한번 두드려 보세요. 그게 경매에서 내가 정보를 확실히 취득하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내가 입찰 전에 물어보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최후의 경우는 뭐 이런 방법도 있긴 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대항력은 있지만 보증금 물려줄 임차인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입찰을 해보세요. 자, 그렇게 입찰을 해서 만약에 낙찰이 됐다. 낙찰이 되면 여러분들 낙찰되고 7일 동안 매각 허가 결정 기간이 7일이 주어지거든요. 그때 그 기간 이내에 여러분들이 이제 낙찰이 됐으니까 제가 이 물건 낙찰자입니다 해서 1층에 조금 더 당당하게 입찰인의 입장이 아닌 낙찰자 입장에서 물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2층에 점유자는 그냥 이해관계인이다 그러면 땡큐인 거고, 뭐 보증금이 없다 그러면 뭐 괜찮은 거고, 만약에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이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내가 낙찰자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이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해서 계약서를 보여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복사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여건상 그게 안 되면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해당 계약서 그렇게 좀 부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해당 내용을 근거로 해서 법원에 불허가 신청을 하시면 돼요. 야, 너네 법원에서 조사한 거 현황 조사서에도 매각물건 명세서에도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정보가 없어서 내가 입찰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떡하니 보증금이 있더라. 이거 경매 진행 다시 해야 되지 않냐. 불허가 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서류를 내주면 19번 불허가를 해줍니다. 왜냐? 법원에서 조사한 내용과 전혀 다른 또 다른 권리가 나왔기 때문에 일반적이라면 다 불허가를 받아들여주고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최후의 수단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 입찰 전에 한번 임장해 보시고, 대화가 잘 안 됐다면 용기 있게 한번 입찰을 해 보셔도 문제가 생겼을 때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라면 이 물건이 진짜 괜찮다면 저는 그렇게 하고 들어가긴 해요.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계약서도 끝까지 안 보여주고 잔금 낼 때까지 뭐 우리는 뭐 그런 거 없다,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거부하다가 잔금 딱 내고 나면 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의 경험상 직접 찾아가서 조심조심 물었을 때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 보증금에 대해서는. 특히 낙찰자 입장에서 가게 되면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최악의 상황만 고려해서 비켜갈 거 다 비켜가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애매해가지고 들어갈까 말까 해서 계속 떨어지는 거를 내가 싸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건데, 해보지도 않고 그냥 건너뛰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빠져나갈 방법들도 있더라를 감안해가지고 이 물건이 진짜 괜찮다면 본인 입장에서 그렇게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임장이나 현장 조사에서 정답이란 건 없어요. 근데 무조건 부딪혀보고 물어보고 찾아보고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그 전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등기사항 증명서나 이런 것들, 현황조사서 이런 것들 통해서 서류로 먼저 보시기는 하되, 그걸로 부족하다면 현장 무조건 가셔야 된다. 여러분들 죄진 사람 아닙니다. 가서 물어보시고 정중하게 물어보고 하면 됩니다. 거절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질문 주신 분이 이거 대항력 있는 임차인 전입일자가 빠른데 정보가 없다, 이거 어떻게 조사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얘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얘기들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